네, 이번 제호기 세미나 진행을 맡은 엑스딥의 이현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힘든 주제였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맨날 하는 얘기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할 거고 오늘은 제호기라고 하는 스쿠버 다이빙에서 테크니컬 다이빙 중에서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예전에 우리가 뭐 조끼형만 매다가 백마운트가 많아졌었고 이제 더블 탱크랑 사이드 마운트가 많아졌듯이 아마 제호기 또한 그렇게 좀 인원들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호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호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초반에 나오는 내용은 엄청 기초적인 내용이라 쉬울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제호기만이 아닌 제호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 중에 저희 엑스딥에서 지금 판매를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할 계획인 사이드 와인더라고 하는 장비의 특성과 앞으로 제호기 시장이 어떻게 좀 이제 바뀌게 될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는 일단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전 접수해 주셨을 때 했던 질문들을 답해드리는 시간까지 해서 시간이 아마 딱 그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진행한 세미나 어쨌든 제호기 관련된 세미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이름은 이현채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서 다이빙 샵과 다이브 자이언트의 총판을 진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는 엑스딥 관련된 교육과 테크니션 트레이닝 관련된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SDI TDI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이브 자이언트에서 일을 하며 이제 아펙스 아쿠아랑 호흡기를 수리하는 테크니션 트레이너로서 이제 한국에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호기 관련돼서는 지금은 현재 이제 키스의 사이드 와인더라고 하는 사이드 마운트용 제호기 강사로서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강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열심히 사이드 와인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호기라는 것이 지금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앞으로 그리고 지금 테크니컬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재미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장점이 있는 장비다 보니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1부는 제호기의 기초 이론, 그 다음에 2부는 사이드 와인더와 사이드 와인더 이제 새로 나오는 2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거기에 대한 Q&A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질문을 따로 중간중간 받진 않았는데 지금은 질문을 편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은 못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거나 또는 다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첫 번째는 기초 이론으로 크게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제호흡기라고 하는 장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스쿠버 장비 중에 종류의 다양성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BC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백마운트형과 사이드 마운트형 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제호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조금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호흡기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위험하다는 부분인데 그게 도대체 뭐가 위험한 건지 사실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뭐가 어떻게 어디가 위험한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성을 제호흡기는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제호흡기들의 종류의 장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방식이 당연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겠지만 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가볍게 설명을 한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일단 제호흡기는 이제 저희가 주로 저희 다이브 자이언트 본사에서는 매달 아펙스 아쿠아랑 호흡기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진행할 때도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호흡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스톤 방식이나 다이아프램 방식 이외의 방식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서 호흡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설명하듯이 제호흡기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종류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다라임 가장 중요한 제호흡기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애를 보통 소다라임, 뭐 영어로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제품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글로는 이산화탄소 제거제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우리가 제호흡을 하면 내가 내뱉은 호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호흡기 내부에 있는 이런 제거제를 통해서 소다라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 제거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소다라임을 담기는 곳을 캐니스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호흡기마다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 두 개의 백마운트 형태의 제호흡기들은 캐니스터라고 하는 소다라임 들어가는 통을 또다시 제호흡기 유닛 안에 집어넣는 방식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와인더 같은 경우는 캐니스터 안에 직접 소다라임을 넣고 그리고 끝이에요. 이렇게 뭐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넣는 곳을 다 캐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소다라임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호흡기 할 때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생소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카운터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운터렁은 일단 뜻은 뭐냐면 저희가 오픈 서킷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하는 개방식 호흡기들은 저희가 들이마시는 숨은 공기통에서 나오지만 내뱉는 숨은 그냥 바깥으로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제호흡기 같은 경우는 들이마신 숨을 다시 바깥으로 내뱉지 않고 내가 그걸 재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 폐에 있는 부피만큼은 바깥으로 나가서 잠시 보관할 곳이 필요해요. 그렇게 폐처럼 탄력성을 가지고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곳을 카운터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뱉은 숨이 잠시 머무르는 곳, 외부의 인공 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기종마다 형태가 많이 다른데 뭐 왼쪽에 SF2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 물감통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XCCRN 모델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오른쪽에 사이드 와인더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크게 이렇게 있어서 뭐 모양이 어떻게 됐든 다 내가 내뱉은 숨을 머금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카운터런 같은 경우는 제호흡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호흡기는 중성부력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중성부력을 맞추다가 뜨게 되면 공기를 내뱉으면 되는데 제호흡기는 내뱉으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성부력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호흡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
중성부력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한 가지가 뭐냐면 카운터렁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트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카운터렁이 있는 경우엔 내 폐에 있는 공기가 어깨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체가 들릴 수밖에 없고, 허리에 있는 경우에 비교적 그 앞뒤 트림이 좀 덜한 편이고, 또 엉덩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뿐만이 아니고 또 내 몸의 트림 자세에 따라서 수면에서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데, 서 있을 때는 등에 있는 카운터렁의 형태는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다 압력에 의해서 위로 공기가 올라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카운터렁은 단순히 공기를 머무르고 순환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다이버의 트림이나 편안한 밸런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카운터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루프라는 게 있어요. 아마 제호흡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제호흡기를 하는 다이버들이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런 이제 호스 같은 거를 이제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제호흡기의 요소들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고개를 움직이거나 할 때 이제 얘네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SF2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을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포함한 구성품을 연결하는 역할. 그래서 모양새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제호흡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제호흡기에 은색 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숨을 내뱉으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이게 떠요. 그래서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한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이게 링과 이렇게 반지 같아서 멋있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를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루프와 루프 사이에, 그래서 이 제호흡을 하는 동안 내가 실제로 물고 있는 곳을 이제 마우스피스가 있는데,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호흡을 공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어려운 것 같죠?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징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위에 있는 DSV와 밑에 있는 BOV의 가장 큰 특징은, DSV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제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얘를 닫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공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외부에 있는 다른 호흡기로 내가 호흡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BOV라고 하는 베일아웃 밸브라고 하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생긴 애가 호흡기의 2단계예요. 2단계. 그래서 2단계가 내가 물고 있는 제호흡기에 붙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저기 가운데 있는 요 이렇게 일자로 생긴 애를 돌리면 외부에서 연결된 호흡기로 바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 있는 걸 빼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DSV라고 하고요, 오른쪽 거는 BOV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부터 보통 제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따로 하지는 않을 건데, 분명한 건 100% 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장비의 특징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DSV 또는 BOV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 노란색 단어 보시면 베일아웃이라는 게 있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뭘까요 이게? 일단 영어 뜻으로 보면 그냥 뭔가 나가는 것 같은 건데, 베일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호흡기라는 걸 들었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히 제호흡기라는 것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망가진 게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망가졌을 때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망가졌을 때 내가 수중에서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베일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호흡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호흡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로 오픈 서킷으로 바꾸는 절차 또는 그냥 그 기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일아웃을 해라라고 하면 그걸 하는 거고, 이걸 베일아웃 탱크라고 하면 그걸 그냥 베일아웃 하는 기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공통해서 말을 합니다. 보통 오픈 서킷으로 하지만 또 다른 제호기로 베일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땐 제호기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럴 땐 2개가 필요합니다. 2개가.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기 위해서 이런 베일아웃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호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제호기가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에 제일 먼저 반박을 하는 게 이 베일아웃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제호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는 최대치의 그 지점에서 제호기가 망가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기체를 무조건 가져갑니다. 무조건 가져가기 때문에 망가진 걸 문제로 삼진 않아요. 망가진 걸 베일아웃을 물어보고 나서 나오는 게 너무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 베일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요겁니다. 이제 제호기라고 하는 탱크나 이제 장비를 봤을 때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메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탱크들이 달려있는 형태를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여기에 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왼쪽은 딜런트, 오른쪽은 옥시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면 딜런트, 옥시즌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딜런트, 옥시즌이라고 하는 걸로 보는데, 이제 제호기,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은 뒤에 작동 방식에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제호흡을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제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날숨을 하는 이유는 내가 몸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배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호흡을 계속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했죠? 아까? 소다라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소다라임으로 해결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부피 안에 있는 기체로 계속 호흡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신진대사로 인해서 산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부에 있는 기체의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숨을 쉬면 당연히 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산소를 추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 2가지의 탱크 중에 산소라는 기체를 쓰는 겁니다. 저 때는 보통 100%를 사용합니다. 100%. 그래서 내가 내 호흡기 내부 유닛에다가 산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산소를 넣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상 산소는 알겠는데 저 딜런트는 왜 있을까요? 한글로 보면 희석기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저게 왜 있을까요? 감압은 아니에요. 희석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트록스로만 해도, 예를 들면 나이트록스 32%를 가지고 36%를 가지고 수심을 계속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최대 수심을 뭐라고 해요? MOD라고 합니다. MOD. 그 MOD가 정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시는 기체의 산소 농도는 보통 1.6기압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즉 우리가 호흡하는 기체는 아까 말했던 제호흡을 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농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6기압이라고 하면 100% 산소를 가지고 6m를 들어가면 1.6기압이 돼요. 그러면 그거보다 깊이 들어간 경우에는 1.6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딜런트라고 하는 비교적 농도가 낮은 기체를 가지고 가서 희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 특히 딜런트는 그 제호기 내부의 농도 PO2의 산소의 부분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랑 똑같냐면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잘 안 먹고 아메리카노를 먹죠.
네, 아메리카노의 적당한 맛을 위해서는 물과 원액인 에스프레소를 적당히 섞어줘야 돼요. 또는 제가 술은 먹지 않는데 소맥을 만들려면 적당한 농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주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셔? 소주를 많이 타면 맥주를 좀 더 해야 될 거고, 농도가 뭔가 좀 약한 것 같으면 소주를 타듯이, 또는 이렇게 아메리카노 만들 때 뭔가 너무 진하다 싶으면 물을 더 타고, 나는 좀 더 피곤하다 그러면 샷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농도 조절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농도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뭐 만들어질 수도 있긴 한데, 큰 틀에서는 그걸 위해서 옥시즌과 딜런트 탱크 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예를 한 개만 더 들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이게 잘 보이나? 자, 왼쪽 거는 에어컨이고요, 오른쪽 거는 히터예요. 외부가 뭐 여름이면 에어컨만 사용할 거고 겨울이면 히터가 사용할 거지만,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더워요. 그럼 뭘 틀어야 될까요? 에어컨을 틀고, 추우면 히터를 틀면 됩니다. 근데 이때 조금 불편한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땀이 나기 시작해야 더운 걸 알고 에어컨을 틀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너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떠니까 그제서야 춥나 보다 하고 히터를 틀면 조금 반응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때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조금 더 빨리 반응하려면 온도계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너무 초딩스럽긴 한데, 적정 온도라는 게 만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25도에서 26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 겨울에는 18도에서 21도를 많이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계라는 걸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온도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자동으로 틀거나, 또는 내가 그때 작동을 시키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딜런트랑 옥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산소 부분압을 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뭔가 느낌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게 저산소였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온도 조절을 할 때 쓰는 온도계처럼 이 산소 농도를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소 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트록스를 해보셨으면 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날라이저를 통해서 내가 한 블렌딩을 마셔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듯이 그 안에 있는 산소 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종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3개, 4개, 5개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옥시전 셀은 유닛 내부의 산소 부분압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유닛마다 사용하는 셀이나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 농도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다이빙 컴퓨터가 필요해요. 다이빙 컴퓨터. 이 다이빙 컴퓨터는 왜 필요하냐면, 산소 셀에서 측정된 전압을 PO2 수치로 변환시켜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산소 셀은 마치 배터리랑 건전지랑 비슷하거든요. 건전지랑. 그래서 산소 셀에 산소라는 분자가 닿으면 거기에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산소 셀은 그거밖에 못해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 그러면 그 전기 발생된 양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압이라고 하는 수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호기를 쓰는 기종을 봤을 때 컴퓨터가 다 유선입니다. 유선. 요새 무선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제호기에서 뭔가 선이 이렇게 하나 또는 이렇게 2개가 나와서 제호기에 연결된 그 산소 셀의 수치를 내가 알고 있는 수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종에 따라서 이 컴퓨터가 산소 셀을 기준으로 농도가 낮아졌을 경우엔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고 그 산소 셀에 대한 셀 측정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합으로 표시시켜 준다라는 게 그 다이빙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걸 다시 보면 소다라임과 캐니스터는 얘네들을 담는 통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카운터랑은 내가 내뱉은 기체가 머무르는 곳이며 나의 트림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루프는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루프 가운데는 DSV 또는 BOV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딜런트와 옥시즌은 마치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물과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처럼, 또는 내가 적당한 온도를 원할 때 에어컨과 히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옥시즌 센서와 다이빙 컴퓨터는 내가 원하는 수치를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내가 조절하기 위해서 옥시즌 셀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가 뭐 경품을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지식을 위한 거라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제가 전달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호기를 처음 배우러 가셨을 때 이론 수업에서 배우실 수 있는 그렇지만 또 되게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식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을지언정.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를 봤으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내뱉었다 들이쉬는 것도 제호흡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호흡기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 몸에 문제가 안 생기고 오히려 큰 장점을 주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 네, 요것은 후반부에 설명할 사이드 와인더의 구조도인데 이거는 기종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위치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종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종이든 다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일단 시작은 우리가 숨을 내뱉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루프를 이제 시작으로 숨을 내뱉었으면 일단 제호흡기는 흐름 방향이 기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오른쪽으로 흘러요. 근데 왼쪽으로 흐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흐르냐면 루프 오른쪽에 머쉬룸 밸브라고 하는 일방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립을 할 때 이걸 반대로 꽂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루프를 기준으로 일단 오른쪽으로 갈게요. 루프와 루프 사이에 저 가운데 있는 마우스피스를 뭐라고 했죠? BOV 또는 DSV, 이 둘 중에 하나가 두 개를 동시에 쓰진 못합니다. BOV 또는 DSV라고 하는데, 이제 루프를 가면 그 다음은 뭐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캐니스터 쪽으로. 저 캐니스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소다라임이 들려있다. 그래서 내가 내뱉은 숨에 이산화탄소를 저기에 닿으면 이제부터 제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가는데, 저기는 뭘까요? 저 3번 저 검정색 저 부분은? 네, 캐니스터가 연결된 저것을 카운터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잠깐 보셨지만 캐니스터는 그냥 고체의 딱딱한 통이기 때문에 전혀 부피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피의 변화가 있는 건 루프 또는 카운터렁인데 보통 부드러운 게 먼저 부풀기 때문에 이 카운터렁이 그래서 부풀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왼쪽에 있는 파란색 이게 또다시 캐니스터가 됩니다. 캐니스터. 그래서 캐니스터를 한 번 더 거치고 그 캐니스터 바로 위에 산소셀 보이세요? 산소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셀이 측정이 되면 내가 마시기 전에 기체의 농도 또는 부분압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이 4번 쪽 부분을 들이마시는 쪽이라고 하고, 아까 여기 1번 쪽을 내쉬는 쪽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다 들이마시는 곳 직전에 산소셀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 뭐 하여튼 그렇게 구조는 되고, 그 후에 산소셀과 컴퓨터를 통해서 이 부분합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호흡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재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소들로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일단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내뱉은 숨에 많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소다라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산소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들이마시는 숨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유닛 내부에 산소를 추가해서 부족한 산소를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였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 농도에 대한 조절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농도를 알기 위해서 산소 부분합을 측정하고, 그리고 가능한 산소셀과 다이빙 컴퓨터로 내 유닛 내부에 산소 부분합을 체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우리 기체나 우리 몸에 부분합의 변화를 주는 건 내가 쓰고 있는 기체의 농도도 있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수심도 있어요. 절대압에 의해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수심 변화에 따라 절대압이 변하면서 내 몸의 산소 사용과는 별개로 산소 부분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70m 이상 가는 오픈 서킷에 대심도 다이빙을 해보신 분들은 그때 쓰는 기체가 보통 18%보다 더 낮은 기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면에서 쓰면 안 돼요. 기절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수심을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외부 절대압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심에선 괜찮아요. 근데 수심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내 산소 농도가 지금은 괜찮더라도 내가 수심이 변화가 생기면 같이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이 다이버 몸에서 생기는 신진대사는 내가 하는 운동량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내가 가만히 숨을 쉬면 적당한 신진대사량을 유지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오리발질을 많이 하거나 역주를 차거나 긴장을 했거나 등등등 한다면 신진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 부분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로 산소 부분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농도가 너무 높아졌으면 뭘 쓰면 될까요?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딜런트라고 하는 기체를 써서 부분합을 낮춰주면 되고, 너무 농도가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산소를 직접 집어넣어서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정도만 되고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으면 마치 제오키 다이버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너 소다라임 못 써? 이렇게. 딜런트로 무슨 기체를 쓰니? 이런 것들을 물어만 봐도 좀 뭔가 아는갑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아까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던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다라임 질문하시는 줄 알았어. 질문 있으세요? 보기 질문 없어? 넌 있을 것 같은데. 자, 소다라임은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그냥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 제거가 되냐면 이렇게 뭔가 복잡한 걸로 제거가 돼요. 뭔가 복잡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으로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알면 진짜 제오키 다이버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소다라임을 통해서 제거를 시키면 그 후에 생기는 게 뭐냐면 열과 물이 생깁니다. 열과 물이 생긴다. 그래서
제호기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물이 생겨요. 그래서 분해를 하면 안에 물이 있어요. 그게 침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긴 물이 거기 존재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침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는 안 좋지만 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호기를 사용하자마자 그 캐니스터를 만져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이드 와인더 같은 기종은 소다라임이 양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 캐니스터와 왼쪽 캐니스터가 있으면 오른쪽 캐니스터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오른쪽 캐니스터에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됐으면 왼쪽 캐니스터에서는 이산화탄소 제거가 안 돼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빙을 엄청 길게 하지 않고 다이빙을 끝내면 오른쪽 캐니스터는 따뜻하고 왼쪽 캐니스터는 아직 차갑습니다. 그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개념 때문에 제호흡기 하시는 분들도 살짝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호흡기 유닛 내부의 기체를 예를 들면 10리터로 채워놨어요. 채워놨는데 산소나 딜런트를 주입하지 않고 계속 제호흡을 하면 그 10리터가 줄어들까요? 유지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보통 제호흡기 다이버들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제호흡기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생기는 게 물과 열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은 기체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체가 열과 액체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호흡을 하는 동안 농도와 관련 없이도 기체를 추가해주는 일들이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분자들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기체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제호흡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엄청 기초적인 원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내가 제호흡기 다이빙을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봤었던 아직 이건 많이 안 보는구나. 이제 한번 그럼 제호흡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볼게요. 어떤 종류가. 요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일단 왼쪽에 두 개는 SCR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두 개는 C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본 게 뭐예요? CCR이죠. SCR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사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SCR은 세미 클로즈드 리브리더라고 해서 보통 한글로는 반폐쇄식이라고 합니다. 반폐쇄식이라고 하고, CCR은 클로즈드 서킷 리브리더라고 해서 완전 폐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SCR이란 부분은 CCR 이론을 할 때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반폐쇄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폐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ASCR이나 PSCR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내가 숨 쉬다가 적당 기체를 날려버리고 새로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완전 폐쇄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쓰는 탱크를 조금 더 오래 쓰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기체 확장하기 위한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SCR이나 ASCR은. 네, 이 중에 잠깐 개념을 하나 봐야 될 건 이제 제호흡기를 아시면 조금 더 알면 좋은 게 왼쪽 노란색 영어 CMF라는 게 있죠. CMF. 이 CMF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잠깐 개념을 보고 넘어갈게요. CMF라는 게 뭐냐면 컨스턴트 매스 플로우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뭐냐면 여러분 오리피스 아세요? 오리피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호흡기에서 들어봤죠?
좀 잘 아시네요. 그 오리피스라고 하는 부품 그 뜻이 뭐냐면 어떤 기체가 흐르는 곳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구멍을 통해서 기체가 흘러가는 애 자체를 다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그 CMF라는 거는 저기 보시면 저기 은색에 여기 가운데에 정말 작은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구멍의 크기가 0.0035mm예요. 그래서 저기 작은 구멍으로 압력을 가해두면 구멍을 통해서 아주 작은 양의 기체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방식을 CMF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작은 구멍이고 거기를 통해서 같은 양의 기체가 흘러나온다 라는 건데, 이게 왜 흘러나오냐면 일단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봤을 때 산소가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입하지 않아도. 그러면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증가할 것 같죠. 근데 CMF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 농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몸에서 산소를 사용해요. 그 양이 보통 일반 성인 남성 기준으로 분당 0.7리터 정도의 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리피스는 분당 0.7리터를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쓰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산소 농도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저기 왼쪽에 있는 오리피스는 금속 같아요, 나무 같아요? 금속 같죠? 그래서 우리 호흡기 내부에 있는 것도 오리피스가 다 금속이거든요. 근데 얘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저기 빨간색 부분이 금속이 아니에요.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 왜 광물로 되어 있냐면 너무 구멍이 작기 때문에 분자가 지나가는 동안 충돌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해요. 그 열로 인해서 구멍이 커집니다. 커지면 내가 설정한 0.7리터보다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CMF라는 개념이 있다. 이 CMF는 이 신진대사에 대한 산소 소모량을 보충해주는 정도의 양을 나한테 계속 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CMF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수심이 바뀌지 않거나 또는 내 운동량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굳이 산소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PO2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SCR 같은 게 있고, 이제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건 오른쪽에 있는 CCR이라는 겁니다. CCR 또한 두 종류로 나눠요. 두 종류가 뭐냐면 ECCR과 MCC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CCR과 MCCR. 일단 E는 뭐의 약자냐면 일렉트로닉이에요. 그래서 전자식 조절 장치입니다. 전자식 조절 장치.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솔레노이드라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그냥 부품인데, 솔레노이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컴퓨터에서 내가 설정한 PO2보다 낮아진 게 측정이 되는 순간 솔레노이드가 열립니다. 그래서 산소를 자동으로 주입해줘요. 그런 그 부품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분들만 보실 수 있는 게 어딨냐면 소변기 있죠. 화장실 가면 거기 앞에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죠.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물이 나와요, 자동으로. 그때에도 거기에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그때 이게 열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설정한 부분압보다 낮아진 게 측정이 되면 그때 산소 쪽이 열려서 산소가 자동으로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농도가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걸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R 같은 경우는 이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PO2 값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줘요. 근데 이제 이 MCC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레노이드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냐면 CMF라는 게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 CMF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정량의 기체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농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냥 무조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냐면 솔레노이드는 산소 부분압이 떨어지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조절하는 걸 까먹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다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집어 넣었어야 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솔레노이드가 알아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갑자기 상승을 수심을 올렸을 때, 외부 부분압이 적어졌을 때 떨어지거나 또는 내가 운동량이 많아졌을 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얘네들은 지 혼자 쏴줍니다. 그래서 저산소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CMF라고 하는 방식은 그런 걸 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수심에 있든 그냥 그 농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ECCR과 MCCR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뭐가 조금 더 안전할까요? ECCR이 뭔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후반부에 그게 왜 또 꼭 그렇진 않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종류를 알아봤는데 네, 조금만 더 하고 잠깐만 하고 쉴게요. 자, 그래서 제호기라는 것은 방금 한 것처럼 작동 원리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그 제호기를 사용했을 때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보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만 생길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공기 고갈 또는 급상승에 의한 뭐 감압병, 뭐 이런 거, 질소마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맞죠? 지금도 얘기할 건 제호흡기를 사용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 결국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제호흡기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길을 잃어서 표류가 돼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났다. 이건 제호흡기랑 상관이 없죠? 그쵸? 수면에 표류돼서 저체온증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제호흡기를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크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이폭시아라고 하는 저산소증, 그 다음에 하이퍼옥시아라고 하는 고산소증, 그리고 하이퍼캡니아라고 하는 과이산화탄소증 또는 과탄산혈증이라고 하는 게 제호흡기를 사용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이에요.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농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중에 그게 보통 16%거든요. 16%보다 낮아진 경우에 그 기체로 호흡을 하게 되면 저산소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블랙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기절을 해요. 근데 어디서 기절을 하냐면 수중에서 기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산소 농도를 맞추기 위해 산소를 써야 되는데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영바가 되면 넣고 싶어도 못 넣습니다. 그렇게 산소 고갈이 되는 경우나, 또는 산소 탱크의 밸브를 열어야지만 산소통이 나오는데 그 밸브가 닫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ECCR 같은 경우는 그 솔레노이드가 결국 뭔가가 나오는 구멍인데
그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밸브 닫힘이랑 조금 비슷하고, 마지막은 이런 것들이 다 되더라도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 외부 부분압이 줄어들면서 저산소로 바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산소증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산소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부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이트록스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고산소의 수치는 1.6입니다. 그래서 1.6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산소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일으키는 원인은 보통 솔레노이드가 열려서 닫히지 않는 경우에 막 흘러나오거나, 또는 내가 너무 빨리 하강을 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산소증이랑 고산소증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훨씬 위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거? 고산소증일 것 같지만 저산소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저산소에 대해서는 내성이 없어요. 그냥 농도가 낮아지면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근데 고산소증은 꽤나 많은 저항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항산화 기능이라고 해요.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항산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은 생각보다 꽤 좋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꽤나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6이라는 수치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수치라서 그거보다 조금 높아진 건 다 고산소증이라고 하는데, 그 고산소증은 저산소에 비해서는 그 범퍼 기간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고산소증이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중추신경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게 저산소보단 조금 더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CCR이 농도가 낮아졌을 때 작동하는 솔레노이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ECCR은 농도가 높아졌을 때 낮추는 기능은 없습니다. 한쪽만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만약에 21도로 맞춰놨는데 23도가 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아니, 떨어지게끔 계속 작동을 하겠죠? 근데 18도가 되면 에어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도를 높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레노이드도 농도가 낮아지는 것만 막아줍니다. 올리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이유가 저산소증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과이산화탄소증이라는 거예요. 과이산화탄소증. 이 말은 여러분들이 비닐봉지로 이렇게 계속 숨을 쉬면 문제가 돼요. 그 문제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호기를 사용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경우가 뭐냐면 소다라임을 갈지 않은 경우예요. 소다라임은 적당한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용 시간이 뭐냐면, 뭐라고? 4시간? 언제 4시간인 줄 알아? 그냥 마냥 4시간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키로수에마다 다릅니다. 그 내가 들어간 유닛에 소다라임이 몇 킬로가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수심, 시간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4시간이라고 하는 C 기준은 뭐냐면 꽤나 깊은 수심에서 꽤나 차가운 수온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숨을 쉬었을 때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과이산화탄소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사고들이 생기는데, 그때 그 원인이 소다라임을 갈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소다라임을 갈지 않은 경우보다 저 뒤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냐면 과호흡이에요. 과호흡 또는 WOB라고 하는 워크오브 브리딩이 증가했을 때에 과이산화탄소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오픈 서킷도 과이산화탄소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 걸리죠? 이렇게 빨리 호흡했을 때 이렇게 호흡을 하면 내 폐에 기체가 머물러서 이걸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면 호흡을 했지만 전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에 긴장을 많이 하면 아무리 오픈 서킷으로 숨을 쉬고 있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호흡기도 마찬가지로 그 소다라임의 능력이 떨어지는 일보다는 이렇게 과호흡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과호흡은 왜 생기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호흡기 다이버들이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죠. 그 사망사고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저산소증입니다. 저산소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과이산화탄소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고산소증이긴 한데 비율상 이 두 개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졸리세요? 스펙스 와가지고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좀 졸리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제 1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겠지. 네, 1부의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엔 이 CCR 종류에 따른 장단점이 뭐가 있고 왜 사고가 나냐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제 SCR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교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비교를 할 만한 게 바로 ECCR이라는 것과 MCCR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 다이버라는 사람들은 참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다이빙을 즐기는 취미를 가진 다이버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이거 안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너 그거 위험한 걸 왜 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드밴스라고 하면 더블 탱크를 메고 45m, 60m를 가는 사람들한테 그 위험한 걸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거보다 깊은 수심을 들어가거나 그 감압 다이버가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 또는 제호흡기를 쓰는 사람한테는 그거 위험한 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ECCR을 사용하는 사람은 MCCR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 위험한 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은 본인이 하는 것들을 잘 알면 이거 별로 위험하지 않아, 다른 모험 것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제호흡기는 그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제호흡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호흡기 다이버들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망가지는 것만 연습해요. 그러니까 교육 받는 내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아닌데, 근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망가진 일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몇천 시간 이상 제호흡기를 하신 다이버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내가 베일아웃을 해서 이 제호흡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면까지 올라간 경우는 5번이 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주변 다이버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실전적인 베일아웃을 한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CCR이랑 MCCR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한번 보자면, ECCR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저산소를 방지합니다. 그 저산소를 방지하는 그 수치를 셋포인트라고 하는데, 내가 설정한 셋포인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줘요. 네, 그런 것들을 저산소라고 하고, 솔레노이드가 그걸 막아주고 내가 그걸 잊어버리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근데 대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고산소는 대비를 못합니다. 고산소는 다이버가 직접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산소 부분압을 쳐다보는, 내가 이걸 인지하는 능력은 MCCR이라고 하는 다이빙을 하는 사람보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느낌상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인식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어쨌든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근데 이거 망가지는 건 사실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단점이에요.
망가지면 그냥 베일아웃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망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망가지면 사실 거기서 고쳐서 뭔가를 새로 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기준은 좀 동굴 탐사를 가거나 조금 험한 지역을 갔을 때 현장에서 수리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적인 다이빙 할 때 문제가 뭐냐면 5m 이하보다 얕은 수심에서 셋 포인트를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외부 부분압이 낮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셋 포인트를 설정을 해놔도 조금만 1m만 올라가도 바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다이빙하는 수심 중에 0m부터 10m가 변화율이 가장 큰 거 아시죠? 같은 수심을 올라가더라도. 그 말은 결국 부분압의 변화율도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5m에 있다가 4m로 올라가면 내가 원했던 셋 포인트보다 떨어져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근데 여러분들 5m에서 잘 있을 수 있으세요? 보통 뭐 플러스 마이너스 1m라고 하면 그로 인한 거, 또는 감압 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내뱉는 기체 또한 딜런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기만 해도 PO2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얕은 수심에서 그 PO2 농도를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솔레노이드가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얕은 수심에서 내가 원하는 PO2 수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쏩니다. 그래서 얕은 수심에서 다이버가 수심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닛의 산소 개입으로 부력 유지가 어렵다.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유닛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빙 하다가 인플레이터에 공기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망가졌을 때? 그러면 나는 분명히 유지를 시켜놨는데 쓱 떠요. 그럼 또 빼야 되고, 그럼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게 내 의도치 않게 기체가 안으로 들어오면 부력 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MCCR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MCCR은 단점부터 볼게요. 단점은 산소 주입을 다이버가 직접 해야 돼요. 아까 MCCR은 내부에 영어로 된 세 글자 뭐 있다 했죠? CMF라는 게 있다고 했죠. 걔는 꾸준히 들어오는 애기 때문에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만 합니다. 즉 낮아지는 걸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다이버가 직접 눌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비교적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넓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저산소성의 위험을 조금 더 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장점은 뭐냐면, 일단 산소 부분화 유지는 뭐 크게 다루지 않고, 다이브 컴퓨터 고장 이외에 전자장치에 고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에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전자장치라고 하는 건 딱 하나, 다이빙 컴퓨터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에서 대처하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그나마 망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링이 망가지거나 또는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교체만 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MCCR 같은 경우는 저산소를 되게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후반부에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할 건데, MCCR을 기준으로 다이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산소 부분압을 맞추는 게 마치 BC 조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 때는 다이빙 하다가 상승할 때 공기를 언제 빼냐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늦게 알고 뺍니다. 근데 나중엔 어떻게 해요? 미리 빼버리죠. 왜? 올라갔을 때 내가 커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자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거는 이제 주관적일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마치 BC 조작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날 위험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MCCR 다이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하게끔 연습을 하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근데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는 뒤에서 나오는 이 사이드와인더라는 게 결국 MCCR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